처음엔 아직 어려서 그렇게 놀이를 하는 줄 알았어요. 조금 느려도 나중에 다 또래 아이들을 따라간다라는 주변 얘기에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반 아이들의 연령별 놀이 발달 수준을 잘 알고 있었다면 제 아이의 자폐를 더 일찍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자폐를 발견했던 초기에도 연령별 놀이 발달 수준을 잘 이해했다면 적어도 부모로서 아이의 이상행동과 제한적인 놀이 방식을 장애로만 바라보지 않고 적합한 놀이 환경을 만들어줬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미국의 누리 어린이병원 홈페이지에서 연령별 놀이 발달 수준을 공유하고 있어요. 사실 생후 18개월 이전에는 자폐 스펙트럼 아이의 놀이 발달 수준이 부모가 보기에는 일반 아이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전문가들도 생후 18개월 시점에서 좀 더 세부적인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해요. 이 병원에서도 생후 18개월 시점을 따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아이가 태어나서 생후 12개월까지는 자신의 감각과 운동을 통해 탐색놀이를 주로 해요. 물건이나 장난감을 입으로 물고 빨고 손으로 만지고 두드리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놀이를 하면서 모든 감각 운동이 통합적으로 발달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단순히 아이가 놀이수단을 장난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변 모든 것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상호작용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놀이가 자신을 돌보는 양육자와의 유대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 부부는 이 시기 때 아이에게서 유대감과 상호작용으로 된 연결을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아이의 경우 자신의 감각과 운동을 통해 탐색놀이를 하는 것은 똑같지만 도리어 커가면서도 한 가지 감각으로 과도하게 탐색하는 감각 추구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생후 12개월부터 18개월까지는 장난감을 목적과 기능에 맞게 작동할 수 있어요. 만지고 조작하면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이해하면서 기능적 놀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부모가 동요를 불러주면 손뼉을 치기도 하고 깍꿍놀이를 하면서 관계형 놀이도 가능해요.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은 아이가 깍꿍놀이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 어딘가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대상 영속성의 개념을 돌 이전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대상 영속성의 개념이 발달한 아이는 양육자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여전히 존재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면서 안정적인 정서 발달을 하게 돼요.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아이의 경우 장난감을 가지고 놀더라도 기능에 맞게 놀이를 잘 하지 못하고 단순히 장난감을 길게 줄 세우거나 손가락으로 차 바퀴만 돌리고 사운드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는 것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보통 눈 맞춤이 약하고 부모를 관찰하며 모방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형 놀이를 어려워해요. 생후 18개월부터 24개월까지를 볼게요. 보통 1살, 2살, 3살 이렇게 연령별로 발달 수준을 나눠서 설명하는데 왜 생후 18개월을 이렇게 따로 분류했을까요? 그건 생후 18개월부터 아이의 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라는 이유도 있지만 바로 이 시기에 상징놀이라고 불리는 상상놀이를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사피언스라는 책을 보면 지구상의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상상이 가능해지면서 공통된 신을 믿고 집단을 형성하면서 번영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인간에게 중요한 기능이고 상상은 무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인지 기능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계기가 돼요. 아이가 나뭇가지를 들고 먹는 신용을 하고 비닐을 덮고 자는 신용을 하면서 혼자 상상놀이를 하게 돼요. 또한 인형에게 음식을 주고 부모에게도 음식을 주면서 역할놀이의 초기 단계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부모뿐만 아니라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따라하는 모방놀이를 즐겨요. 그런데 이 시기에 자폐 스펙트럼 아이는 상상놀이가 어려워요. 인형에게 음식을 주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시켜서 상황을 만들 수는 있지만 초기 단계의 상상놀이가 다양하게 발전하지 않아요. 2돌에서 3돌까지의 아이들은 혼자서 인형이나 장난감으로 상황극 놀이를 하거나 부모나 또래 아이들과 함께 역할 놀이를 하면서 서로 역할을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나무 토막이 자동차가 되고 나뭇잎, 나뭇가지, 모래 등을 이용한 추상적인 놀이가 가능해요. 나만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형도 생각이 있고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인형의 관점에서 놀이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때도 가상의 음식을 들고 있는 척 하면서 인형에게 먹이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아이가 새돌에 가까워지면 상상놀이가 복잡해지고 인형에게 역할을 부여하기도 하고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더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소꿉놀이를 하게 돼요. 보통 이 시기에 자녀의 자폐 증상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아이가 혼자 잘 노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장난감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놀이 방식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패턴이 똑같거나 부모가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3돌에서 4돌까지의 아이들은 놀이가 매우 사회적인 형태를 보이게 되고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리고 혼자 노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역할을 나누는 형태의 그룹 놀이를 즐기게 돼요. 이 시기에 자폐 스펙트럼 아이의 경우 익숙한 장난감에 대해서는 제 기능에 맞게 가지고 놀 수도 있겠지만 부모와 상호작용을 여러 번 주고받으면서 하는 관계형 놀이는 여전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 아이는 아직 돌 수준의 놀이 발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다음 단계인 기능적 놀이와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형 놀이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이 수준에 맞는 놀이 경험을 부모와 상호작용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두뇌가 더 치밀하고 촘촘하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제 아이의 이상행동과 감각 추구 등을 없애는 것에만 집중했었는데 자폐 스펙트럼을 전반적 발달장애라고 이해하면서 아이 치료에 대한 좋은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반적 발달장애에 속하는 모든 증상들이 다 호전되더라도 여전히 사회성 문제가 남아있다면 자폐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회성은 놀이를 통해 더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 놀이를 통해 발달된 사회성은 언어 욕구를 자극시키고 무발아인 아이에게 언어를 촉진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에게 일반적인 언어 치료만 접근했을 때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될까요?